중국이 거의 이 서해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안선이 훨씬 길고, 네. 그다음에 인구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서해 퇴적물들도 중국의 양자강과 황해에서 계속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바다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형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해의 한 70% 정도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 된다. 그런데 그런 협의 일체 없이 아시다시피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란 1호, 2호를 설치했고, 얼마 전에는 항행 금지 구역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라고 지금 세운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군사 기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다.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혼란한 시기인데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또 국내대로 또 뭐 미중 갈등. 한국 같은 나라는 사실 미중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잘 이걸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되는 아주 관건적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인사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 초대해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말?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전문가. 그래서 과찬이시고. 한번 중국 경제 또 미중 갈등 또 대만을 가운데다 두고 어떻게 협상이나 싸움이 전개될지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볍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25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나름의 미중 무역 전쟁 혹은 갈등이 뭐 결론은 아니지만 어쩌면 뭐 12라운드 복싱 게임의 1라운드 끝난 정도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협상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해결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90일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서로 이제 최대한 끌어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1기 때도 원래 당시에 45%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고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서 협상이 시작이 됐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개월 만에 1년 8개월 만에 겨우 협상안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1월 20일 취임해서 90일 뭐 지금 이 협상 기간을 갖는다고 그래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네. 결국은 지금 해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해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부분만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은 거지 그 전에 있던 건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약간 이제 뭐 거의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어쩌면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아요. 12라운드 복싱 경기 중에 맞습니다. 1라운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정도니까. 저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보편 관세 10%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는 이제 미국과 무역 관계가 비교적 많은 데를 중심으로 했는데 상호 관세는 미중 간에 지금 원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하게 지금 그 소위 제약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은 상호 관세를 뒤로 갔지만 자신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은 계속한다. 네. 이제 이거를 다시 나타내는 거고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전략 산업
물자 관리라는 개념으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일부 히토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김 교수님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1라운드가 이제 겨우 시작을 하려는 링에 이제 올라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1라운드를 회고해 본 거고요. 다음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건데 교수님께서 이미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중국이 거의 이 서해를 노리고 있다. 서해의 70%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그런 말씀 주셨는지. 사실은 이제 한중 간에는요, 네. 그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거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네. 이게 뭐냐하면 서해는 그 전체 넓이가 한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이걸 갖게 관할 수역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해가 합쳐서 400km밖에 안 되니까 200해리가 370km거든요. 네. 그러면 둘이서 딱 가르려면 740km가 있어야 돼요, 폭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해 이외의 지역은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한중 어업 협정을 맺으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자. 이래서 이제 잠정 조치 수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가운데 이제 중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강 중간에 이제 바다 가운데니까 그게 124도 30분이에요. 동경 124도 30분을 대강 중간으로 해놨는데 네. 이걸 지금 중국은 124도 선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럼 130분이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한 7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잠정 조치 수역을 기준으로 양쪽이 200km 정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다를.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70km를 더 갖고 들어오면 한 270km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해의 한 70% 정도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 된다. 그거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는 중간선의 원칙이라는 거를 더 통용이 됩니다. 뭐 네. 바다가.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랑 왜 해양 경계 협정이 잘 안 이루어지냐 하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안선이 훨씬 길고 네. 5,400몇 킬로고 네. 그다음에 인구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서해 퇴적물들도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에서 계속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바다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형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와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게 어딨냐. 네. 가운데가 바다면 같이 나눠야지.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0번 만났어요. 수교 이후에. 그런데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어민들은 어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어업 협정에 의해서 지금 잠정 조치 수역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잠정 조치 수역은 어업과 항행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못 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협의 일체 없이 아시다시피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란 1호, 2호를 설치했고 얼마 전에는 항행 금지 구역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물론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암묵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이 아시다시피 혼란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이런 걸 과거에 남중국해, 이런 필리핀
이제 마주하는 이런 해역에서 이걸 해봤잖아요. 네. 인공섬을 만들고 불법 매립해서 그러면 저것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과도하게 중국의 의도를 분석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국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해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1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공 구조물이라고 지금 세운 것들이 그 높이 70m, 폭 70m 이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금 1호, 2호 이렇게 세웠는데 3호, 4호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군사 기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중국이 한 가지 한국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우리는 한중 서해라는 게 한중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NLL을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북중 관계는 어쨌든 뭐 꼭 뭐 혈맹이다 아니다 이런 걸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회 침투로 내지는 뭐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서울이 수도권이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 안보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거기에 이제 이 서해를 둘러싼 우리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매번 미국 얘기만 하는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중국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우리 법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태평양 저 멀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미는 동맹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을 대비해서 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서해 바다에서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안보 우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중국이 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는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장 설비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업시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124도선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항행금지 구역도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중간선이 겹치는 지역에 항행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중국이 서해 지역에서의 영향력 또는 군사력 투사 안보 쪽으로도 굉장히 이쪽 지역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이 시점이 대선도 치렀고 그리고 새 정부가 또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그밖에 국방이나 여러 부문에 걸쳐서 정책을 단행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정책의 방향성을 좀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감히 그 군 생활을 그 해군으로 제대를 해서 뭐 벌써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제가 주 근무지가 이제 동해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동해가 일함대고, 예, 이함대가 이제 평택항인데, 근데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서 평택항까지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되게 재밌는 게 중국 어선들이 이게 땅이 아니잖아요. 빨간 선, 하얀 선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바다 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선들이 자주 나타나요. 우리 수역에. 그러면 이제 경고 메시지로 좀 나가라. 여기 우리 영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고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냥 교수님 말씀 속에
그 제 군 생활했던 것을 비추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당한 지역에서 중국이 뭐 이렇게 이렇게 훈련도 하고 더 생각보다 더 많은 뭐 어선이나 뭐 심지어 양식까지 이렇게 수산업을 하기 시작하면 더 우리의 어떤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안타깝지만 전쟁의 양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 그런 지금 영해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침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는 몰라도 안보만큼은 절대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안보 이러면 요새 모든 게 다 안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와, 딱 그렇죠. 명확하네요. 예. 그러니까 안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국가로서 예. 존립 기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군력 증강이라든가 꼭 이게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특히 지금 어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1년에 1,600척을 허가를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이제 잠정조치 수역에서 어업을 하도록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중국 바다 쪽에는 오염이 돼서 네.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네. 근데 한 9,000척에서 10,000척이 옵니다. 1,600척만 오기로 해놓고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그 배들이 와서 한국을 어지럽히고 우리는 해경 가지고는 그거를 막기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어선들은 저항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면 NLL 너머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북한 어장도 좀 샀거든요. 그럼 NLL은 또 우리는 남북 간의 북방 한계선으로 맺은 거라서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은 그거는 남북 니네끼리 한 법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를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지금 그 이 서해 불법 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되고 있고, 거기다 배 타고 다녀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때는 어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급하면 군의 지휘를 받는 거죠. 네. 이게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뭐 남중국해도 가고 동중국해도 가고 서해에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원래는 내륙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사실은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1982년에 처음으로 군 통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해군 제독을 이제 부주석으로 앉히거든요. 2인자로. 그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류화칭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항공모함 조금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해양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한테 상대한대 막 이러지만 미군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배가 한국의 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억지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런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세계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저 태평양에 많은 섬이 있는데 섬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km를 갖게 돼 있으니까 조그만 점만 하나 있어도 370km 이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영토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그 밑에 자원은 얼마고. 그래서 지금이 그 소위 해양력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해양이라는 거는 빨간 선, 뭐 하얀 선 이게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래서
꼭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상대방을 압박하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살라미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라는 소시지를 조금씩 잘라서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지나갔고 요것도 지나갔고 이렇게 점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2018년에 셀란 1호라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작년에 2024년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전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겹겹이 싸는 거를 양배추 전략이라고 그래요. 배추 이렇게 뜯으면 하듯이 외부에서 포위하는 거죠. 뭐 살라미 전술과 양배추 전략을 병행하는 전술이 지금 우리 서해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정치권이든 국민들도 갖는 게 중요하다. 꼭 그게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인공기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공유하는 바다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어업협정이나 이런 데 의해서 합의하기 논의하기로 한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자꾸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서해를 놓고 벌이는 이런 행보가 단순히 그냥 중국이 서해를 노린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시야를 넓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북극 항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밑으로 남태평양도 있고요. 또 해상 실크로드도 있고요. 저 뭐 중국 주변의 어떤 나라를 여행해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어요. 뭐 몽고도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나 기다란 그 영토를 놓고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토 분쟁 뭐 계속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아까는 해상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중국이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주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은 15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 원양 작전 능력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모함도 전단을 3개 만들었고 지금 제4 항공모함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뭐 할 거다. 핵추진 그 항공모함으로 할 거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동아시아라는 데가 전 세계 해군력의 60%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요 서해 보세요. 서해에는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3개 있는데 한 항공모함 전단의 모항이 대련이고 또 하나가 칭다오라는 데 청도. 그러니까 3개 항공모함 전단의 2개의 모항이 바로 이 서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도 밑에는 잠수함 기지도 있습니다. 네. 황도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군사력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밑에가 뭐 타이완, 그 밑에가 동중국해, 그 밑에가 남중국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쪽 지역에서부터 자신들의 소위 그 활동 범위 이제 중국은 해권이라고 그래요. 해양 권력, 해양 권력. 이거를 넓히는 이런 지금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이 대단하고 협력하자 중국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제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한테 부탁해서 군함을 좀 건조하자. 그러면 중국은 그게 자기네들한테 직접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지역이 서해다. 네.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네. 왜 정부가 저렇게 대응하는지, 왜 저런 방식으로 쓰는지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동력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뭐 한 북풍 아니야? 또 괜히 뭐 이거 가지고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그 인식을 주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라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그 이 서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족 자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뭐 쌍끌이 한다고 저인망으로 예. 막 이제 그 쓸어가 갖고 치어까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해초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인망 그물이 못 쓸고 가게끔 바다 밑에 그런 걸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해안선도 길고 어민이 많으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통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 바다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뭐 해양대화나 이런 거 해보면 중국 어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먹고 살 거 없다고 다른 나라 어민들 거를 뺏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정책이 이런 동향이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므로써,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지적할 수 있고 또 소위 권력이 혹은 정치인이 정책이 그에 맞게 그 이상으로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이 해군 생활한 해군 병장 예비역 병장이죠. 예비역 민방위 병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으로서 정말 재밌는 게 그 중국 어선이 버린 그물 여기에 스크류가 감겨가지고 맞습니다. 사고도 나고 배도 고장 나고 침몰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저는 이제 영토는 눈에 보이는 건데 위안화 확장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결제 비중 중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의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물론 이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비중이 많이 줄고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난 거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